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8년 만에 한일 통화 스와프 엔화가 아닌 달러 베이스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 그것도 전액 달러 기반으로 체결이 된다라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정황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경제신문이 참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됐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적 발표는 아마 오늘 오후에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오후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일본 정부가 8년 만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막판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어제 확정된 것처럼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아니라고 기재부가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기재부 입장은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제8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아직 전혀 결정과 합의된 바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거의 얘기가 끝났다라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4,209억 달러더라고요. 세계 9위 정도인데 사실 외환 보유고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당장 뭔가 통화 수합을 하는 거는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절실하진 않죠, 사실. 절실하진 않은데 사실 이런 기축통화의 이런 스와프를 체결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외환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호재성 이슈라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발표를 해도 제가 봤을 때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제 외환 시장의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쨌든 좀 좋은 소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회의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내용 보시면서 뭐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릴 거 있으면은 제가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뉴스 첫 번째 소식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전거래일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을 더한 2차 전지 관련주들 소식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어제 LG화학은 뭐 6% 가까이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2차 전지주들이 또 유독 부진한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 뉴스인 전략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얘기는 하셨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 주가 흐름 보니까 야 이거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다. 언제 한번 큰 거 한번 터질까? 한번 크게 하락할까인데 아마 어제도 그런 날 중에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해 주신 주도주에 대한 변화 문제인데요. 지금 시장을 거의 한 달 동안 이끌어온 게 뭐였죠? 두 개로 압축할 수 있죠.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2차 전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공이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하면서 감안해 보시죠. 2차 전지는 작년 말부터, 반도체는 금년 2분기부터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 대비 상승폭이 2차 전지가 좀 컸다는 점이고 요 근래 방금 전 코너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알게 모르게 조금씩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죠? 중국에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2차 전지 제조업체가 있죠.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에 대한 타격이 더 클 것이다. 이걸 우려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반기 배당부입니다. 즉 어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간에 반기 배당을 받으실 거고 오늘 주식을 매입하신 분들 그거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걸 외국인 투자가들 알고 금년에 대한민국 2분기 실적 그다지 안 좋지? 그럼 나는 배당 받지 말고 먼저 팔아놓고 오늘 내려가면 배당 나게 되면은 그때 사야 되겠다. 그런 물량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현물에서 3천억이지만 선물 시장에서 장중에 1조 7천억이라는 제가 볼 때 요 근래 10년 내 가장 큰 매도 규모였는데요. 그 매물 폭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상태로 봐서 너무 크게 우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어제 주가 하락 쉼표냐 마침표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주가 하락은 마침표가 아니다. 즉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게 아니고 상승 도중에 조정을 보인 그런 쉼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을 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뭐 사실 많이 안 올랐던 장비주 중에서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이슈 속에 수급이 많이 유입되는 양상이었는데 뭐 소재주, 장비주, 시속 게임을 하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2차 전지들의 상승 지속성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선 인터넷 특허 전쟁으로 손해배상액이 무려 수천억 원이 예상된다라는 삼성전자 소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입니다. 칼텍에 와이파이 관련 특허 기술을 침해해서 수천억 원의 배상액을 좀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인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칼텍이 소송전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소송이 처음 시작된 거는 뭐 한 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뭔가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죠. 이제 칼텍에 와이파이 관련 특허 특허 기술 침해 관련 소송을 받았습니다. 아마 수천억 원 이상의 이제 배상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특허 심판원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제기한 칼텍의 특허 4건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에 대해서 세 건을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3건이 기각이 나왔고요. 사실 이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칼텍이 처음에 삼성전자한테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삼성이 무효로 해달라라고 4건을 한 건데 그중에 3건을 기각을 했다는 거 아무래도 조금 불길한 어떤 이제 결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칼텍과 삼성전자의 악연은 이제 2016년도 애플과 브로드컴 이슈로 좀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칼텍은 애플과 브로드컴이 와이파이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면서 그때 당시에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1심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칼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 3,780만 달러 그리고 2억 7,0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칼텍이 2021년도에 이제 텍사스주 동부지법에 삼성 특허 관련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삼성전자는 불복했습니다. 당연히 불복해야죠. 시간 좀 끌어가면서 이제 딜을 해야 되는데 작년 11월 달에 맞대응을 했는데 일단 무효 심판이 기각된 부분 그리고 이제 지난 26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플 소송이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칼텍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의 부담은 좀 가중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이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제 칼텍에 좀 쇳을 좀 많이 실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1심 정도가 마무리된 거고 앞으로 삼성전자도 앞으로 계속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이제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송은 뭐 사실 당장 나온 소송이 아니어서 오늘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물론 애플 관련 소식이 26일 날 나왔기 때문에 뭔가 구체화됐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고 사실 이렇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게 배당금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될 거고 이 같이 소송을 당한 기업들이 얼마 정도 이제 소송을 당했고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령이 나왔으면은 우리도 미래에 이 정도는 좀 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어느 정도 대응을 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금액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돈 일부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기사를 쭉 보시면서 지켜보시되 당장 삼성전자의 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니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주가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사건이 삼성전자 핵심 제품군인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 스마트 TV 등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현금 흐름과 이익 규모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사인 만큼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 보죠. 한미반도체 28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신규 장비 개발 자금 확보가 목적이라고요. 예, 한미반도체가 보유한 자사주 전량 97만 3천여 주를 전량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처분에 주식을 매도했으니까 매도한 금액이 한미반도체 유입이 되고요. 유입되는 금액은 한 28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대표적인 업종인데 이번에 이제 처분한 주식으로 신규 장비를 개발하는 데 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또 중요한 회사 중에 HP, SP가 있는데 역시 원래 주력 회사였다가 그 지분을 갖다가 외국 펀드에 넘긴 했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신규 장비를 계속 개발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매도한 금액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주당 28,746원이고 28일 종가 어제 종가로 보면 29,800원이기 때문에 어제 종가 기준 약 3.5% 할인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할인됐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이렇게 부담도 덜하고 이렇게 블록딜로 할인을 한 게 5% 넘으면은 좀 무리하게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5%보다 덜 되고 3.5% 할인됐으니까 적정 매매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내놓은 자사주는 전량이 이제 블록딜로 내놨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풀리진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점은 우호적이고요. 한미반도체가 올해 계속 상반기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이제 챗GPT 때문이었는데 챗GPT의 열풍이 엔비디아의 매출과 수요로 늘어났고 엔비디아 매출과 수요가 늘어나면 동시에 그
GPU 기판에다가 HBM3 계속 SK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갔던 근거에 HBM3가 이제 연결되는데 HBM3의 공정 중에서 그 TSV 공정이 있습니다. 실리콘 관통 전극이 필요한데 이 TSV 공정에서 한미 반도체 국내 1위입니다. 때문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지난 6개월간 지금 나오지만 135%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한미 반도체가 이제 기술력의 되게 뛰어나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페드가 파월 의장이 계속 강성 매파 발언을 하면서 당분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는 이제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대형주 올라가기 어려운데 한미 반도체 같은 반도체 업종이 올라가기가 쉽겠는가라는 점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 하락했거든요. 이 점을 역시 동시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HBM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주가입니다. 32,000원 돌파 시도까지 나온 현 시점에서도 과연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시용 차장님? 최근에 밈 종목 중에 하나가 이스페타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아들 종목으로는 에코프로였고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딸 종목이거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고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가 원래는 제일 먼저 올랐었죠. 1차 상승을 먼저 했었고 2차 상승까지 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좀 좋지는 않았고 올해 실적도 그렇게까지는 썩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연구 개발비가 추가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자사주도 사실은 소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분을 했는데 처분을 한 게 이제 장비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더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도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앞을 좀 알 수는 없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당장의 미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하겠지만은 뭐 TSMC처럼 이제는 패키징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HBM과 관련된 또 AI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앞으로는 얼마만큼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많이 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키징 쪽에 어떤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한미 반도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큰 소식이고 기존의 어떤 MSBP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 스토어 장비하고 비전 플레이스먼트를 같이 합친 장비 매출도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HBM용 TSV 장비 매출도 앞으로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2025년 정도면은 매출이 5천억대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퀀텀 점프를 하는 상황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었을 때는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두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공시와 또 주가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의 AI 칩 중국 수출 규제 고비에 반도체주가 하락했지만 장 마감 이후 또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한 3%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멈출 줄 모르는 미국 빅테크주들의 질주. 반면 국내 대표 테크주 네이버, 카카오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만나보시죠. 지금 네카오가 얼마나 부진하냐면요. 모두 고점 대비 60%나 추락한 상황입니다. 주주분들은 참 얼마나 답답하실지 모르겠어요. 돌파구는 좀 어디에서 모색해보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미국의 빅테크는 정말 하늘 모르게 오르고 있는데 국내 빅테크라고 할 수 있겠죠.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는 계속 연일 저점을 경신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 주셨던 생성형 챗GPT에 대한 출시 여부입니다. 미국의 뭐 메타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것이 더 좋아요. 우리 것 사용하세요.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는 챗GPT 아직 출시 안 됐죠. 이제 곧 뭐 7월인가 8월 곧 출시한다는 예고는 돼 있습니다만 아직 정상적으로 국내 기업이 출시한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이 이런 그 빅테크 관련주들은 그 홍보,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의 광고물이 굉장히 큰 수익을 차지하거든요. 특히 구글 같은 건 뭐 절대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야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고 경기가 위축되니까 그만큼 광고를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거의 50%가 수입이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인력 감축이 엄청납니다. 뭐 적게는 2만, 많게는 뭐 2만 5천씩 계속 인력 감축을 하면서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그런 시도 보이는데 뭐 이건 아쉽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국내 기업은 그런 여건이 안 되죠. 아직까지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게 인력 감축을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인력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의 빅테크와 한국의 빅테크라고 일컬어지는 네이버, 카카오의 비교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간다는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해생커 말씀대로 고점 대비 적게는 60, 많게는 70%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악재가 많이 반영된 만큼 지금은 주식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어디에서 저점이 나와가지고 반등에 성공할까? 이것을 조금 더 어차피 지금 1년 기다리셨는데 한두 달 더 못 기다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남인호 소장님, 뭐 추가적인 하락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좀 매도 시점을 잘 잡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시용 차장님도 이 의견에 좀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저도 거의 좀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이 현상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으로 막 밀어붙이는 시장은 아니고 이제 벌써 실적에 기대서 오로지 이제 실적만이 사실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뭔가 우리가 앞으로 뭔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으니 돈을 이렇게 벌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우리 주식 사주세요라고 해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코로나 시전에 그런 어떤 유동성으로 인해서 뭔가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막 붐을 일으켰었을 때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이 당장에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뭐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또 시장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되면 다시 한번 네이버, 카카오의 붐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의 모멘텀을 좀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 뭐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카카오 동시에 뭐 엔터라든지 그다음에 쇼핑이라든지 광고라든지 그리고 웹툰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실적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고 했었을 때 박스 상단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갈무리를 하시고 아니면 더 꾹 참고 계시다가 내년, 내후년에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풀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 다시 주가가 턴어라운드하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갈무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전략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 현대그룹 만나보시죠. 현대그룹이 처음으로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진행 과정과 더불어서 지주사 전환 시 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뭐 이 이슈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가 돼 왔던 이슈입니다. 뭐 당장 오늘 나온 이슈는 아니고요. 뭐 이거는 당연히 현재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가장 이제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지주사를 비롯해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등 각 사업사의 어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그룹의 지주사명은 현대홀딩스 컴퍼니라고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상표 출원도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간 이 지주사 전환 과정은 최근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과정을 거쳐서 사실 천천히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현대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5월 달에 자사주 매입과 함께 소각을 잇따라 공시했고요. 실제로 공시 이후에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30% 가까이 좀 많이 급등을 빠르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면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하고 나서 제가 지분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요. 현정은 회장과 특수관계자 지분이 기존의 26.57%에서 27.74%로 올랐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지배력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30%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액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30%에는 2.26%가 좀 모자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액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현대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 현대 엘리베이 이 주가를 보면 실적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주사 전환 관련 이슈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장시용 차장님? 일단 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로 실적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로팡이 좀 확 죽어지면서 안 좋아지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실적도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작년 4분기
4분기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하더니 올해 1분기도 굉장히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씩은 살아나는 것 같은데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 40%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건설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이라든지 교체 수요는 꾸준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저효과가 지금은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한다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서 주가의 어떤 다른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작용을 했다라는 점은 꽤나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또 지주사 전환을 하고 어쨌든 우리 주주분들 현대엘리베이터를 갖고 있으면 지주사와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주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주식을 이 분할 상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 주식을 동시에 받아서 뭐 상장을 했었을 때 이쪽으로 사보고 저쪽으로 사보고 이쪽을 팔고 저쪽으로 사보고 해보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거래 정지가 되면 또 그것도 역시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거래가 풀렸었을 때 시장이 좋아졌었을 때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지금부터서라도 조금씩은 한번 포트에 일부라도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압박에 식품값 줄 인하에 나선 식품업계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가격을 내리라고 압박을 한 지 한 열흘이 됐을까요? 대한민국 라면 4개 기업 모두가 가격 인하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제 과자는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파리바게트죠. SPC 3립까지 빵 가격 내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 문구를 좀 바꾸고 싶어요. 이번에 식품회사들 가격 내린 거 정부 압박 때문 아닙니다. 정부 압박 안 해도 내리려고 준비했었는데 마침 네. 추경호 장관이 그 얘기 하셔서 내린 겁니다.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환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하고요. 앞으로 어떤 라면 사야 되는가를 압축해서 말씀드린데요. 제가 오래전에 지금 우리 전방부대가 전부 다 도로 포장이 돼가지고 도로 작업, 제설 작업 별로 안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도로 작업, 제설 작업이 늘상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명이 도로 작업 나가죠. 그래가지고 작업을 한 서너 시간, 뭐 길게는 5-6시간 끝내고 그다음에 뭘 먹어야 됩니까? 라면 먹어야죠. 5명이 갔으니까는 그 식용유 통 안에 라면 몇 개 냈습니까? 30개 넣어야죠. 그래서 1인당 6개씩 먹으면 조금 배가 출출하니까 이제 밥도 거의 섞어가지고 먹는데 그때 먹었던 라면이 가장 저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앞으로 그럼 어떤 라면 사야 되느냐? 이번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 그리고 서민 지갑이 얼마나 지금 얇아졌습니까? 서민들의 그리고 소비자의 위해서 가격을 많이 내린 저는 라면 회사, 빵 회사 그리고 과자 회사는 세계 인류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라면처럼 대한민국 빵처럼 대한민국 과자처럼 맛있는 라면, 과자, 빵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면, 어떤 과자 다 맛있지만은 이번에 가격 인하를 가장 많이 한 예컨대 다른 데가 5%인데 우리는 6% 내린 저는 그 라면을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면과 과자 가격 그리고 빵 가격까지 이제 차례로 가격이 인하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확인해보죠.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이 중국 제약사와 체결한 항혈전제 수출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요. 주요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중국 베이징 매원 제약사와 이제 계약을 해지했는데 계약 금액은 743억 원이고 22년도 매출 기준으로는 28.3%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을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계약을 처음 했다고 이제 공시가 나옵니다. 해당 공시를 살펴보면은 16년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16년 공시 나왔는데 당시에는 당연히 전년 대비 매출로 잡아야 되니까 그때는 15년도 매출 기준 했을 때 해당 743억 원 15년도 매출 기준으로 무려 46%에 해당하는 대규모 계약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런 대규모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원래 1차에는 얼마가 되고 2차에는 얼마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진행보다는 뭐 더디다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16년도 공시 후에 단 한 번도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가 없습니다. 이런데 갑자기 돌연 어저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유나이티드 제약이 오늘 지금 말씀드린 743억 원 전량 이제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이 점이 아주 특이한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작년 12월 19일 날 유나이티드 제약 공시에 또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중국의 JJ 계획, 오늘에 이제 해당하는 베이징 매원 제약사는 아닙니다. 다른 중국의 제약사인 JJK랑 대규모 계약이 해지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계약 역시 돌연 갑자기 해지가 됐고 원래 계약도 자체도 그 13년도에 이루어진 계약인데 갑자기 해지가 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베이징 매원 제약사와 그다음에 작년 12월 19일 날 나왔던 JJK 계약사의 동일하게 유사점 무엇이냐면 대규모 계약이 해지됐는데 두 계약으로 인해서 재무적 손실이 없다라고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런 특이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어쨌건 대규모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해지됐다는 자체는 유나이티드 제약에게는 좀 안 좋은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시 확인해 봤습니다.